몇 대 맞을래? 저는 한 대 맞을게요. 한 대만 맞아도 됩니다. 이런 건데 자연스럽게 해야죠. 왜 한 대 맞아도 되는지 이런 설명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 피고인이 어떻게 무엇을 반박해야 되는지. 지난 5월에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경우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청을 좀 하신 분들도 있긴 했었어요. 우선 누가 항소를 했는지에 따른 항소심의 분류를 살펴볼 텐데,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가 있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와 피고인 모두 쌍방 항소한 경우도 있죠.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검사가 항소한 두 가지 경우, 검사 항소 그리고 쌍방 항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되잖아요. 이건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검사도 마찬가지로 항소 이유서를 내게 됩니다.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 사건의 준비의 출발점은 이 검사의 항소 이유서를 잘 읽어보는 것부터입니다. 검사가 무슨 이유로 항소를 한 것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반박을 해야지 검사의 항소를 방어할 수 있을 테니까 당연한 소리죠. 항소 이유서의 제출 시한은 원칙적으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렇게 외우듯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은, 검사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항소장의 제출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이 딱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배당되고 나서 항소 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자의 경우가 신문상 더 많죠. 그러면 검사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자기 사건 번호 조회해봐도 알 수가 있고요. 집에 컴퓨터가 없다, 전자소송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기존 법원에 등록된 피고인의 주소지, 1심 재판했을 테니까 그 주소지 보통 집인데 이쪽으로 항소 이유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법원에서.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쉽죠. 그냥 기다리면 보내준다 이겁니다. 근데 올 때가 됐는데 안 온다 싶으면은 피고인 본인이 법원에 전화를 해보세요. 직접 가서 물어보면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했다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항소 이유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실 서류들은 실제 제 과거에 수행했던 사건들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실제 서류예요. 자, 보시면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 이유서입니다. 우편 받아서 딱 뜯어보면은 첫 페이지가 요 이미지인데, 항소 이유서라고 제목이 돼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해서 이게 검찰이 작성한 서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밑에 보면은 항소 이유 이렇게 돼갖고 양형부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제명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본인 것인지 확인해보고 넘기면 되고요. 그 다음 보면 진짜 항소 이유서 서면이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검사가 왜 항소를 했는지 이렇게 서면에 나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심 판결 얘기예요. 1심 판결 요지 보면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이고 잘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빡쳤다 이런 겁니다, 검사가. 아하, 그래서 양형부당이 이 항소 이유구나. 양형부당. 그러니까 1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이런 의미죠. 이거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이제 그 다음 장 넘겨보면 본격적으로 검사가 빡친 이유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항소 이유 이렇게 해서 양형부당 이렇게 또 써있죠. 항소 이유를 분명히 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검사도 소제목에다가 바로 양형부당이라고 기재를 하네요. 저도 이렇게 쓰는 편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이제 예전 영상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피고인이 이 항소 이유서를 읽어볼 때는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데,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느냐, 세부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로 범죄가 중대하다 이런 점이 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서 중간에 보이시죠? 사안 자체가 결코 가볍지가 않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검찰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고, 피고인이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죄질이 불량하다. 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안 했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검사는 피고인이 사안이 중대한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1심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결론 나오는 거고요. 방금 살펴본 이 항소 이유서는 제가 설명의 편의상 실제 서류긴 하지만 매우 간단한 그 항소 이유서를 골라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다른 검사가 다른 사건에서 작성한 항소 이유서들을 보면은 양형부당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더 복잡하고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식이에요.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이유서를 이렇게 쓴 걸 보면요. 그럼 다른 종류의 검사 항소 이유서 계속 보겠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적어도 항소를 하고요.
되겠죠. 무죄가 나와도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지금 볼 거는 사실오인하고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인데, 다시 말해서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한 그 항소 이유서를 말하는 겁니다. 항소유서 첫 페이지인데 보니까 강간 사건이네요. 밑에 보면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 그래서 항소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개요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항소했구나, 이렇게 넘기시면 되고. 자, 이런 항소 이유서는요, 채로 페이지 수가 이 양형부당 항소 이유서보다 훨씬 많기 마련이에요. 보통 기재 내용 순서가 공소사실,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이 어떠어떠한 점에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범죄 사실을 기재를 한 다음에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유들을 나열을 하죠. 검사가 다시 인용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원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반박을 하는 내용들이 후술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가 관련된 법리를 인용을 하기도 하죠. 판례를요. 쭉쭉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보면요, 중간쯤에 항소 이유 이렇게 해서 또 소제목 옆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를 해두고 본격적으로 검사의 주장이 기재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1심 무죄 판단의 요지 이렇게 해서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이 어렵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간죄의 성질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봤다. 그리고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런 것이 1심 무죄 판단의 이유였는데, 그 다음 목차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지 여부 검토 이렇게 해서 하나씩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실제 서류다 보니까 제가 거기 적혀있는 내용을 다 공개를 못해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디테일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소인 유형력 행사 여부 검토 이렇게 해서 1심 무죄 이유를 계속 반박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검사가 꼼꼼해요. 기타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건이 실제로. 그래서 기타 쟁점들에 대한 검토 이렇게 해서 1심에서 주목한 다른 부수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1심 판단 내용을 반박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인리에 보면은 재판부가 제출된 증거를 1심 재판부가 제출된 증거를 잘못 이해하거나 과도하게 추측하여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검사가 기재를 해뒀어요. 검사가 실제로 작성하는 사람이 적는 거니까 스타일이 다 다른 겁니다. 검사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죠. 그래서 검사의 주장의 결론은 뭐다? 1심 파기하고 유죄 선고해주고 당초 구형대로 4년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검사는 유죄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방금 본 항소 이유서는요, 실은 전체 페이지 수가 3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인데 항소 이유 자체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라는 취지라서 내용 자체도 법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항소 이유서 들고 받았으면은 항소 이유서 들고 그 변호사한테 가서 어떤 내용인지 해석도 좀 듣고 항소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상의를 해보는 게 좋겠죠. 혼자 이렇게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오인 법리오해, 특히 유무죄 다투는 이런 항소심 재판은요. 실제 항소 이유서들을 이때까지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런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알아야겠죠. 검사의 항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도표를 보면은 검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유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 뭐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하는 거고요. 1심에서 피고인이 구형량보다 크게 감형을 받은 경우에는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대응하는 방법은 검사가 유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던 경우, 이 경우에는 무죄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검사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한 경우에는 1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 즉 과경하지 않고 적당하다는 취지로 반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시는 피고인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양형 부당일 때 1심 양형은 내 스스로 적당하다, 이거는 절대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뭐 당연히 답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검사는 이제 너무 과경하니까, 가벼우니까 무겁게 해달라는 거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겁지 않다,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반대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적당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너 몇 대 맞을래? 저는 한 대 맞을게요. 한 대만 맞아도 됩니다, 이런 건데 자연스럽게 해야죠. 왜 한 대 맞아도 되는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형 부당
입장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 피고인이 어떻게 무엇을 반박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앞서 본 사건들과 다른 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항소이유서, 새로운 다른 문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역시 이제 검사가 작성한 항소이유서고요. 제명 보면은 카메라 촬영죄 사건이네요. 침도 같이 있고 1심 판결 내용이 나옵니다.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판결로 징역 8월이 선고됐죠. 이것도 굉장히 감형을 많이 받은 케이스죠.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검사가 빡쳤다, 양형부당하다 이렇게 항소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범행이 중대하다. 이 범행의 중대성, 이거는 늘 거의 대부분 언급되는 부분인데 세부적인 이유를 봐야죠. 가운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황상 계획적인 범행이다 라고 검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공란이 많은 거는 제가 다 삭제를 한 건데 왜 계획적이라고 봤는지 이런 부분을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주요 내용은 좀 지웠습니다만 어쨌든 계획적인 범행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을 할 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싶다면은 당연히 반박을 해야겠죠. 검사가 계획적이니까 형량 세게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시면 이렇게 항소이유서를 보면서 검사의 어떠한 주장을 반박할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 보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라고 기재가 돼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 장기간 격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수적인 이유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라는 부분이야 피고인이 이제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일 테지만은 나머지 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부분이나 장기간 격리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고인 입장에서 의견을 좀 내면서 반박을 해야겠죠. 반박해야 되는 대상 찾은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가 1심에서 안 된 사건이었는데 실제로도 요 사건처럼 피해자 합의가 안 된 사건의 경우는 흔히 검사가 항소유서를 쓸 때 합의가 안 됐다, 용서를 못 받았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피해자 가족들은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는 거를 또 굳이 항소이유서에다 기재를 해놨어요. 자, 여기서 질문, 이런 내용도 피고인 입장에서 반박을 해야 될까요? 답변부터 드리면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은 피고인이 뭔가 피해자 쪽에 사죄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고 그 경우에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언급을 해야겠죠.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뭔가 실제하고 다르면은 응당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필요성을 좀 느끼시길 바라고. 여담이지만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은 피고인이 사죄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가지고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이 되어버렸었기 때문에 직접 사죄를 못한 것일 뿐이지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혐의를 다 인정을 하고 시인하고 있는 입장이었었고 거듭 변호인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나 아니면 가족들을 통해서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계속 사죄 의사를 전달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피해자가 완강히 이제 거부를 해서 합의가 안 되었던 그런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공탁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공탁을 못했던 그런 사안이었어요. 새롭게 개정된 형사공탁법, 그래서 동의가 있어야만 공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공탁도 못했었죠. 덧붙이자면은 검사가 아까 항소이유서에 진지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피해자 가족 측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표현 역시 굉장히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도 보면은 2차 가해가 염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에 찾아간다거나 직접 전화를 한다거나 연락한다거나 이런 접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죄 의사를 변호인이라든지 제3자를 통해서 애둘러서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도 그게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분명 있기는 할 겁니다. 물론 그 사과의 내용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한없이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적인 절차적인 면에서 서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변호인이라면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피고인 스스로도 변호인이 없으면은 사죄를 안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검사가 비난을 하고 있으면 사죄를 안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 사정들 그리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정황들도 있으면은 또 항소심에 제출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럼 재판부도 이 피고인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구나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시기 마련일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합의가 안 된 경우 검사가 항소 이유서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면은 그 경우에 피고인 입장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항소심 재판부에 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볼 것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를 한 그런 경우인데 거의 99.99% 검사가 무죄 나오면 항소한다 보시면 돼요. 이 부분부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오인하고 법리오인 이 이유로 이제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항소 이유서를 이 피고인 혼자 읽어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은 더더군다나 그것도 어렵죠. 반박할 내용도 사건마다 다 상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제가 공통된 방법이 있다라고 정리해서 설명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거든요. 사실오인, 사건에 관련된 공소사실을 구성한 사실관계가 뭔가 잘못 인정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실오인 부분에서 개별 사건마다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뭔가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검사가 주장하는 디테일한 사실관계가 있을 거고 1심에서 판단한 사실관계가 있을 텐데 이것이 상충하는 부분인 거니까 이제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법리오의 부분도 개별 케이스마다 법리적으로 어떤 뭐 강간죄가 성립을 안 한다는 취지, 뭐 강제추행죄가 성립 안 한다는 취지 이런 거에 어떤 공통된 내용이 사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무슨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일까 정도만 알 수 있게끔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1심 무죄받은 강간사건 검사 항소 이유서 다시 한번 볼까요? 내용 한번 다시 보면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지 여부 검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죠. 이건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반박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해야겠죠. 또 다른 페이지 보시면은 피고인 유용력 행사 여부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1심에서는 피고인 유용력 행사의 정도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검사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반박하는 내용을 이렇게 항소 이유서에 적어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행사한 유용력은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겠죠. 사실 제가 보여드린 항소 이유서 페이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내용을 제가 삭제를 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죄가 나온 경우에 검사 항소 이유서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나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 역시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제가 이 시간에 일률적으로 알려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다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알려드린 내용을 보시고 난 후에 검사가 쓴 항소 이유서를 보시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정도는 초점을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검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 이유서 보는 방법과 무엇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처 방법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요걸 알았다면은 재판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싶으실 텐데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는 결국 의견서 형식으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겠죠. 재판 가서 피고인이 구두로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재판 받아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미 1심 판결 받았던 피고인 분들일 테니까 실제 재판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만약에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사 검사 항소 이유서를 보고 난 다음에 변호인 의견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박하는 내용을 적어서 재판부에 알아서 내겠지만은 만약에 변호인이 없으시면은 피고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접 뭐 작성해갖고 내야죠. 가만히 있으면 될 대로 되라 이런 거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런 식의 의견서를 두고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서 답변한다 해갖고 답변서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답변서라는 명칭은 정확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요 단계에서 작성하는 의견서를 빗대어서 그냥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은 이걸 답변서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의견서라고 하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그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에서 반박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다면 이걸 글로 써야 될 텐데 실제로 어떻게 써갖고 내면 되는지 제가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은 검사 항소 이유서를 보고 난 다음에 재판에 앞서서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준비를 하는데 실제 제가 쓰는 양식을 그대로 차용을 한 겁니다. 피고인이 직접 써서 낼 거면은 그 위에 제목에 그냥 의견서, 변호인 빼고 의견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복차 정리가 중요하죠. 먼저 처음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이렇게 해갖고 항소 이유서 아까 보셨잖아요. 정리를 하면 제가 몇 가지 보면서도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 딱딱딱 집어드렸었는데 그 반박해야 되는 내용들을 그걸 보면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검사가 이러이러한 이유에 비추어서 원심이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위법이 있다, 뭐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양형부당에 위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이유의 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고요.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판사님이 보기 쉽게 하려면 검사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돼야지 서론, 본론, 결론 모든 글이 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겠어요? 어차피 스스로 무엇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리를 이미 하고 난 상태일 테니까 검찰 항소의 요지 이 부분은 간략하게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이런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 피고인의 생각, 그것도 써야 되잖아요. 반박의 대상을 검사의 항소 이유서를 쓰고 나면,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를 쓰고 나면 그 다음 목차로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이렇게 간략히 적으시고 상세한 내용, 본인의 의견을 소목차로 분류해서 상세히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보여드린 예시는 설명편의상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 세 가지 항소 이유로 그냥 섞어서 제가 넣어놓은 건데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쓰면 됩니다. 검사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를 했으면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해당 내용을 쓰면 되는 거고, 양형부당이면 관련 내용을 쓰면 되죠. 검사 항소 이유서는 실제 사실과 조금 다르거나 조금 과장되게 기재된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 1심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그렇더라도 강조하는 의무로 다시 기재해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1심에서 낸 자료 말고 새로운 자료, 검사 항소 이유에서 언급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 의견서에다 첨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목차로 결론 이렇게 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죠. 항소심 재판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권장사항이고 아무리 늦어도 항소심 재판 변론이 종결할 때까지는 의견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겠죠. 변호사가 있으면 알아서 적시에 제출을 할 겁니다. 자, 검사 항소유서를 받은 피고인이 반드시 의견서를 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는 항소유서를 냈는데 피고인은 아무것도 안 내고 있다? 이건 뭐 사실 자승자박하는 셈일 뿐이겠죠.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해는 갑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은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거는 결국 1심에서 감형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거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뜻일 테니까 어쨌거나 피고인은 이 1심 판결로 인해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항소한 부분을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결국 검사 항소가 인용되는, 그래갖고 형량이 높아지고 무죄가 유죄되고 이러는 경우도 제법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검사의 항소 이유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반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직접이라도 항소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